호흡 질환입니다. 노인성 호흡 질환, 특히 이제 폐렴을 많이 얘기합니다. 폐렴 뉴모니아. 그냥 폐 안에, 허파 안에 가래가 많이 쌓여 있어서 호흡이 좀 어려워지는 경우를 폐렴이라고 하는데, 폐렴 때문에 호흡 문제가 생기면 상대적으로 좀 오랫동안 입원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치료해서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동안에 여러 가지 실제 활동과 거동이 불편해진다는 뜻입니다. 오랫동안 입원 치료하다 보면 아무래도 활동 능력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서 상당히 주의가 필요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기왕증, 이제 과거력으로 해서 당뇨병이 있거나, 대부분 이제 고혈압, 당뇨는 가지고 있는 거라서 이런 경우에 폐렴이 생기게 되면 그 기존에 갖고 있는 질병들이 좀 더 안 좋게 바뀌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호흡 쪽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선행적으로 좀 관리가 잘 돼야 되고요. 또 하나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해서 COPD로 많이 약자로 많이 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령이 돼서 생기는 거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선진국화 될수록 많이 생기는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부분적으로 이제 숨구멍이 호흡이 통하는, 공기가 통하는 통로가 막혀 있거나 좁아들은 겁니다. 그래서 숨 쉴 때 쌕쌕거리는 소리가 나거나 거친 숨소리, 뭐 기침 이런 것들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숨쉬기가 좀, 호흡이 좀 어려워지는 거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자꾸 폐기능 검사를 해야 되고, 뭐 주관적으로 이런 증상들이 있는지를 항상 점검할 필요가 있지요. 폐렴이라고 하는 거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 등 미생물로 인해서 감염이 생겨서 폐에 개 가래가, 염증 가래가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헛박거리 한 개 한 개는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서로 교환해주는 자리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가래가, 점액질이 쌓여 있고 그렇게 되면 호흡 자체가 많이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젊은 사람들보다는 노인들이 이런 것들에 좀 대항하는 능력, 면역력이 좀 떨어져서 폐렴도 훨씬 더 많이 발생할 수가 있고, 최근처럼 공기가 많이 안 좋고 미세먼지가 극심한 날에는 이런 폐렴이 좀 더 많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지요. 기본적인 증상은 기침하고 가래가 많고 또는 호흡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상당히 많은 질병에서 이 폐렴 때문에 생명을 잃게 되는,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물론 폐렴 자체의 질병이라기보다는 전신적으로 다른 병 때문에 몸이 쇠약해지면서 가래, 점액질을 충분하게 뱉어내지 못하고 쌓이면서 호흡장애가 생겨서 돌아가시는 경우도 꽤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몸이 쇠약해져서 폐렴이 같이 동반되면서 상당히 예후가 안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심한 경우는 피로감, 호흡을 많이 못하기 때문에 피로감이 더 커질 거고요. 근육통이라든가 관절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폐렴, 염증이 생기면 무조건 열이 납니다. 발열, 체온이 올라가는 거, 그리고 기침 가래가 많은 거, 이런 식의 호흡기 증상이 심하면 좀 의심해 볼 수 있고, 정확한 건 아니지만 엑스레이 사진 찍어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폐에 가래가 좀 쌓여 있게 되면 이렇게 허옇게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공기가 엑스레이 사진에서 공기는 까맣게 보이는데, 그래서 다른 쪽의 허파 부분은 까맣게 보여지는데, 이렇게 가래가 쌓여 있으면 이런 거 이렇게 이게 좀 이렇게 허옇고 희끄머리하게 보일 수 있는 거고요. 이 사진에서도 요만큼. 물론 이게 100% 정확한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악성 신생물, 암 같은 게 있어도 좀 엑스레이 사진 달리 보일 수 있겠지만, 다른 증상이 없거나 다른 의심 소견이 없으면 이렇게 폐렴, 가래가 많이 쌓여 있는 부분을 엑스레이로 확인할 수도 있고, 청진기를 통해서 숨 쉴 때마다 쌕쌕 소리 나는 그런 부분을 찾아서 이제 가래를 빼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 이제 이완된 자세, 전체적으로 몸이 긴장이 되어 있으면 호흡 자체가 더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호흡이, 숨을 잘 못 쉬는 거는 굉장히 불안감을 야기합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우울증이 많이 빠지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자세를 좀 이완시킬 수가 있으면 그런 심리적인 안정성을 유도할 수도 있고,
가래가 잘 빠져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또 기도 청결 기술이라고 하는 건 가래 빼주는 기술을 얘기합니다. 정상적인 상태 또는 뭐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배에다 힘을 꽉 주고 가래를 기침을 해서 가래를 뱉어낼 수가 있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 뱉어내는 힘이 충분치가 않으면 아무래도 기도 안에 이제 가래가 축적이 되면 상당히 숨쉬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법, 복식 호흡을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또는 가래 빼는 법. 어떤 경우에는 환자분들 혼자서 가래 빼는 법을 연습할 수도 있고, 보호자분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알려줄 때는 항상 보호자분한테 같이 교육을 시키는 게 필요하겠고요. 환자를 교육시키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폐렴이 심한 경우에는 항생제를 써서 폐 염증을 좀 줄이는 방법도 있고요. 또 바이러스 문제라고 하면 항바이러스 제제를 먹는 거지요. 자, 그리고 어떤 뭐 아주 심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면 뭐 2주 안에 금방 좋아지는 경우도 있더라 하는 거지요. 아까 말한 것처럼 다른 질병이 있고 폐렴이 동반되게 되면 상당히 관리하기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폐렴 자체가 호흡에 대한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지만 전신적으로 그 환자분들이 움직임을 좀 둔하게 만들고 활동 참여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 다른 합병증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만성 폐쇄성 폐질환, 크로닉 옵스트럭티브 풀모나리 디지즈에서 COPD로 많이 약자로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공기가 통하는 통로가 좁아들은 거를 우리는 COPD라고 합니다. 자, 기도가 이렇게 있고, 기도 그 기관지가 있고, 이것들이 계속 분화가 되면서 이제 허파 쪽으로 다 통로를 만들고 있는데, 기도는 이렇게 연골이 되어 있습니다. 기관까지 다 연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공기는 그 형태가 없기 때문에 연골을 통해서 공기가 통할 수 있는 그 통로를 이렇게 만들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제 계속 기관지가 분화되면서 얇은 기관지 쪽으로 갈수록 연골은 없어지고 안쪽에 있는 공기의 압력을 통해서 공기 소통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가래가 탁 쌓이게 되면 이게 공기 압력이 충분하게 소통되지 못해서 그냥 딱 붕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혈관처럼 이 작은 기관지들도 이렇게 관처럼 생긴 하나의 근육 덩어리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공기가 통하는 통로를 좁아지게 만들 수도 있고, 근육이 수축하면 이완되면 넓어지게 만들 수도 있는데, 이게 신체 조직이다 보니까 특정한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쪽에 있는 공기의 압력을 통해서 이렇게 부풀어질 수도 있고, 공기가 쑥 빠져나가서 압력이 없으면 서로 이렇게 딱 맞닿으면서 붕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가래가 쌓이거나 통로가 좁아지게 되면 그런 식의 폐 붕괴가, 기도 붕괴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거지요. 또 만성 기관지염, 만성적으로 기관지에 염증이 생겨서 이 안쪽에 쌓이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혈관을 막는 거랑 마찬가지로 공기가 통하는 통로가 좁아들면서, 또 특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휘파람 부를 때 입을 동그랗게 오므려서 통로를 좁게 만들어서 내쉬게 되면 휙 하고 소리가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성 기관지염이 있어서 심해서 공기가 통하는 통로가, 기관지가 이렇게 일부가 막혀 있으면 나머지 통로로 공기가 소통하다 보니까 숨을 쉴 때 쏵쏵거리는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진기로 숨을 쉬고 내쉬고 할 때 청진기를 들어보게 되면 그런 소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폐기종이라고 하는 거는 흡입과리가 이렇게 뽀글뽀글 돼 있으면서 CO2, 이산화탄소, 그리고 산소가 교환이 되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뽀글뽀글하지 않고 이렇게 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공기가 소통하는, 산소와 이산화탄소 소통하는 그런 표면적들이 자꾸 줄어들게 되는 것을 폐기종이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COPD 전체적으로 안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어쨌든 호흡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병이 COPD라고 하는데, 흡연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호흡기를 통해서 타르가 들어가서 쌓이기 때문에
흡연이 굉장히 좋지 않아서 COPD가 있다라고 하면 100% 금연을 해야 됩니다. 흡연을 하면서 이 병을 치료할 수가 없어요. 물론 여러 가지 미세먼지라든가 외부에서 안 좋은 뭐 물질들이 외부 물질이 유입이 되면서 안쪽을 쌓이게 만들고 예민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흡연은 직접적으로 안 좋은 요인이 됩니다. 네, 그리고 증상으로서는 이제 자꾸 이제 헛기침 같은 거 많이 나오고 가래가 많이 쌓이고 나오고 숨을 심호흡이 잘 안 되는 거죠. 숨쉬기가 좀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유를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를 좀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담배를 끊는 거라든가 주변을 청결하고 공기청정기 이용한다 등등 여러 가지 요인 그리고 어떤 경우에 내 증상이 나빠지는지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천식 같은 경우는 뭐 꽃가루 알레르기 뭐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천식이 굉장히 심해질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식의 증상들을 좀 피하기 위해서 환경적인 거를 좀 컨트롤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병원에 가보면 폐 기능 검사, 풀모나리 펑션 테스트라고 해서 그만큼 되는 안에 들어가서 숨을 쉬는 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그림에서는 호흡기를 물고 하지만 좀 더 고급 장비들은 호흡기 안 물고 평상시대로 숨을 쉬게 되면 안쪽에 있는 공기 흐름을 통해서 모든 평가 지표를 다 평가를 해줍니다. 그런 경우를 이제 폴모나리 펑션 테스트라고 해서 PFT로 약자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같은 경우는 숨을 내쉬는 거에 문제가 생깁니다. 들이마시는 것도 문제가 생기지만 어, 숨을 내쉴 때 공기 통로가 일부가 막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충분하게 숨을 내쉬기가 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초 노력성 날숨량에서 1초 동안에 훅 하고 숨을 내쉬는 그 양을 재는 겁니다. 얼만큼 빠르게 숨을 내쉴 수 있는지를 재는 거. 그래서 COPD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측정 지표가 되게 중요한 값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전체 폐활량 중에서 이 비율이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지가 이렇게 COPD를 평가할 때 중요한 지표가 되고요. 같은 연령대의 표준값에 대해서 70% 미만이다라고 하면 COPD로 진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우선 흡연 자체가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담배를 끊어야 됩니다. 금연을 해야 됩니다. 자, 금연을 한다라고 해서 정상적인 폐기능으로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담배를 피워서 생긴 문제들이 계속 축적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흡연을 하게 되면 그 증상이 훨씬 더 악화돼서 1차적으로 악화를 나빠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치료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금연을 하는 게 제일 첫 번째 단계고요. 그리고 COPD 환자분들이 호흡이 가빠지면서 뭐 이런 경우는 COPD가 뭐 예를 들어 천식이 심한 상태에서 독감처럼 가래가 많이 쌓이는 그런 또 유행병에 걸린다라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호흡 자체가 가쁜 상태에서 가래가 쌓이면 숨을 더 못 쉬게 되는 거죠. 사망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굉장히 불안감이 높습니다. 이완 자세, 이완을 시킬 수 있는 자세, 이완 자세가 호흡에 도움이 되는 자세이기도 하고 가래를 뺄 수 있는 방법, 전체적으로 호흡 훈련에 대한 걸 중점적으로 봐야 되고요. 기관지가 잘 늘어날 수 있게 그래서 호흡을 잘 할 수 있게 기관지 확장제 같은 경우를 특히 천식 환자분들한테 중요합니다. 그러면 천식 환자분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기관지 자체가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게 좁아드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확장할 수 있도록 그 확장제를 뿌려주는 겁니다. 안쪽에. 그러면 호흡 증상이 많이 좋아질 수 있고요. 또 호흡 보조군들을 잘 써서 호흡을 좀 도와줄 수 있도록 이완된 자세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호흡은 가로막 또는 횡격막, 다이아프라금이 하게 되는데 다이아프라금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자세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자세를 알려주게 되는데 이렇게 구부정하게 해놓고 팔 쪽 부위를
어딘가에 고정시키고 있으면 호흡에 도움이 됩니다. 자, 우리 몸에 있는 근육 중에서 갈비뼈에 붙어 있는 근육들은 전부 다 호흡의 보조근으로서 쓸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큰 가슴근, 펙토라리스 메이저 같은 경우는 앞쪽 갈비뼈에서부터 팔 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지요. 그런 경우는 몸통이 고정될 때는 팔을 움직이는 근육이지만 이렇게 팔 말단부를 고정해주고 있으면 이 근육을 힘주게 되면 가슴을 앞으로 당기면서 호흡을 더 잘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단 부위를 이렇게 고정해주고 잡고 있는 거는 굉장히 이완된 자세고 호흡 보조근들이 숨을 잘 쉴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COPD 환자분들이 숨쉬기가 좀 힘들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자세를 또 취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됩니다. 이 자세의 이점 중에 하나는 자, 다이아프라금, 가로막이라고 하는 근육이 호흡, 숨을 들이마시는 거를 거의 대부분 하게 되는데 숨을 들이마실 때 가만히 우리가 딱 선 자세에서 하게 되면 앞쪽의 복근이 팽팽하게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배가 볼록 튀어나오면서 숨 쉬는 게 어려워집니다. 다이아프라금 가로막이 작동을 해서 숨을 들이마시게 되면 배가 앞으로 볼록 튀어나오면서 해야 되는데 허리를 곧게 펴고 있는 자세에서는 배가 볼록 튀어나오는 거를 복근의 긴장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또 그거를 잘 못하게 막아줘서 이제 호흡이 좀 어려워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게 되면 앞쪽에 있는 복근들이 이완되면서 가로막이 작동해서 숨쉬게 될 때 훨씬 더 편하게 숨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부정하게 해서 이렇게 턱을 개거나 말단 부위를 고정해 주고 있는 자세를 알려주게 되면 COPD 환자분들이 숨이 막 가빠지거나 호흡이 어려울 때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COPD 환자분들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기도 청결, 기도, 또 기관지 안쪽에 있는 가래를 빨리 빼주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기도가 있고 기관이 있고 기관지가 있고 다 나눠지는 아주 얇은 기관지들이 있는데 이쪽에 가래가 쌓인 거를 좀 큰 쪽에 기관지로 올려주게 되면 가래가 여기까지만 나올 수 있으면 이거는 자동적으로 배출이 됩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선모작용에 의해서 입 밖으로 코 밖으로 배출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물리청소의 목적은 얇은 기관지 쪽에 쌓여져 있는 가래덩어리, 분말덩어리를 큰 기관지 쪽으로 옮겨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슴을 툭툭 쳐주는 거는 마치 먼지떨이로 먼지를 내주는 거랑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진동법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가슴 쪽을 많이 떨어주게 되면 그 안쪽에 있는 가래들이 잘 떨려지면서 큰 기관지 쪽으로 이렇게 옮아질 수가 있거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자세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허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가래가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러면 가래도 일종의 입자입니다. 입자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무게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앉아있는 자세를 취하게 되면 여기 있는 가래가 바닥 쪽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 들어가면서 큰 기도로 이렇게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를 이용해서 이거는 해부학적으로 기관지의 그 방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앉은 자세를 취할 건지 옆으로 누울 건지 엎드려 누울 건지 이런 거 자세를 이용해서 가래를 떨굴 수 있는 방법들 이거를 최위 배단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타진이라고 하는 건 두들기는 겁니다. 그래서 툭툭 손으로 쳐서 공명을 일으켜서 이런 부위를 툭툭 쳐서 가래가 잘 떨궈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방법을 퍼큐션 타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타진할 때 손 모양을 이렇게 둥글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딱지치기 할 때 손바닥으로 퐁 쳐갖고 딱지를 넘기는 그런 놀이를 많이 한 것처럼 자, 펑펑 이렇게 손을 모아서 툭 칠 때 여기서 공명이 일어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가래를 떨궈야 되는데 기술적으로 이렇게 타진을 하게 되면 사실은 손으로 이렇게 툭툭 치게 되면 이쪽 피부가 되게 벌겋게 되는데 정말 숙련된 치료사들은 그렇게 피부 자극 없이 이거를 잘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손을 이렇게 안쪽으로 동그랗게 말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바닥 쪽
우리가 손 쪽 안쪽에 힘이 가해지지 않고 전체적으로 공기가 공명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타진해주는 방법을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툭툭 치는 그런 동작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골절이 있으면 하면 안 되겠지요. 그리고 만약 종양이 있는 부위를 굳이 자극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폐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심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타진하기 전에 미리 확인을 해야 되겠지요. 바이브레이션입니다. 바이브레이션. 뭐 그 치료사가 손을 이용해서 떨림, 진동을 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냥 장비, 소형 진동 장비가 있습니다. 포타블 장비가 있는데 휴대용 장비를 통해서 진동을 줘서 가래 빼는 방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세를 딱 잡아놓고 체위배출법처럼 자세를 잡아놓고 그 위에다가 진동과 타진을 같이 해주면 가래를 훨씬 더 잘 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해서 이렇게 막 진동을 막 주는 거지요.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휴대용 장비를 통해서 장비로 이용하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진동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진동기. 그리고 전체적으로 흔들어 줘서 가래가 잘 떨굴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체스트 모빌리티를 주면서 떨궈 주는 거겠지요. 자, 그리고 떨궈 줄 때 숨을 들이마실 때와 내쉴 때의 빈도를 잘 봐서 주로 내쉴 때 좀 떨궈 주게 되면 내쉴 때 숨이 공기가 이동하면서 가래가 잘 떨궈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날숨시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흔들어 주는 겁니다. 아까 진동 주는 거랑 비슷하게 좀 큰 단위로 흔들어 주는 거를 이제 쉐이킹이라고 하고요. 코핑, 기침입니다. 기침은 중앙기도에 모여져 있는 분비물을 한꺼번에 내뿜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기침 방법을 잘 이용해서 안쪽에 있는 가래를 잘 빼줘야 됩니다. 자, 처음에 공기를 들이마시는 단계, 그리고 내쉬는 단계에서 살짝 압박해주고 한 번에 콱 배출해주는 단계, 이렇게 3단계로서 코핑, 기침 단계가 있습니다. 가풍 기침이라고 하는 것은 좀 비교적 빠른 기침을 통해서 허파 안쪽에 그 공기 내압을 유지하면서 그쪽에 있는 그 가래를 빼줄 수 있는 방법을 가풍 기침이라고 하고 코핑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의 빠른 기침을 계속 반복해 가면서 가래를 빼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숨을 충분하게 들이마시고 헙 하면서 이렇게 빠른 기침을 통해서 이렇게 안쪽에 있는 공기 흐름과 또는 가래의 흐름을 더 빨리 촉발시키는 그런 방법을 우리는 가풍 기침, 코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조 기침은 이제 복근이 충분하지 않을 때 주변 사람이 좀 같이 보조해서 기침이 잘 나올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같이 보조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 기침이라고 하는데 배에다가 복부 위장 쪽 부분에다가 손을 모아서 댄 다음에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끝부분에서 그 복부를 콱 눌러주면서 가슴 쪽에 압력이 더 더해질수록 만들어주는 게 기침입니다. 자, 우리가 기침하게 될 때는 분명히 배에 힘이 들어가거든요. 배에 힘이 들어가게 되는데 배에 힘이 충분하지 못하게 되면 빠른 기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침을 충분한 강도로 할 수 있어야지 가래를 탁 뱉어낼 수가 있는데 자, 복근 약한 거를 치료사가 대신 눌러주는 겁니다. 배에 힘을 줘서 충분하게 복부를 눌러주는 그거 잘 안 될 경우에 치료사가 그만큼을 눌러서 가슴 쪽에 압력을 충분하게 높여서 기침을 유도해주는 방법을 보조 기침이라고 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렇게 콱 눌러줄 때 날숨에서 눌러줘야 됩니다. 날숨에서 들숨일 때는 이제 배가 볼록 튀어나오고 숨을 충분히 머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훅 내쉴 수 있도록 날숨 마지막 단계에서 같이 콱 눌러주는 게 중요합니다. 대개 기도에 그 이물질이 걸려서 숨을 못 쉬게 될 때 이렇게 하임리법으로 해서 쿵 누르면서 이렇게
걸린 거를 빼내는 방법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것도 보조 기침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운 상태에서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뒤에서 앉듯이 해서 할 수도 있고 환자분이 좀 참여도가 높다라고 하면 본인이 직접 팍 눌러가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기침을 통해서 가래를 빼내야 되는데 기침이 잘 안 되는 경우는 부자랑 더불어서 이렇게 보조 기침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덧대기 기침이라고 하는 거는 종종 가슴 쪽 통증이 좀 심한 경우, 뭐 예를 들어서 갈비뼈에 골절이 있거나 아니면 수술한 다음에는 기침할 때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기침 자체가 그 가슴 쪽, 복부 쪽에 힘이 확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상처가 있거나 통증 부위를 더 심하게 아파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베개라든가 뭐 다른 부분으로 다 대주면서 좀 아픈 부위를 보호해가면서 하는 기침을 스프린트 코어핑 덧대기 기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꽉 살짝 압박을 해서 그쪽 부위를 보호해주면서 아픈 부위를 옆구리가 아프면 여기를 살짝 잡아가면서 기침을 해주는 거를 덧대기 기침이라고 합니다. 체위 배출법,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체의 위치를 이용해서 가래가 잘 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면서 하는 방법을 체위 배출법이라고 하고 포스추럴 드레네이지라고 하고 실제로 가래를 잘 빼주는 거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포스추럴 드레네이지 방법을 통해서 뭐 코핑이라든가 또는 퍼큐션, 타진, 또 진동 같이 활용해서 가래를 빼주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가래가 많이 쌓이는 부위가 있습니다. 가래가 많이 쌓이는 부위가 있습니다. 자, 이게 오른쪽, 왼쪽 있는데 왼쪽에 심장이 이렇게 있겠지요. 그래서 왼쪽 허파보다는 오른쪽 허파에 가래가 더 많이 쌓입니다. 그 이유는 기관지가 심장 때문에 살짝 완만하게 가고요. 오른쪽 허파는 심장이 없기 때문에 더 급하게 내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의 먼지가 오른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위쪽보다는 아래쪽이 중력 방향이기 때문에 가래가 더 많이 쌓입니다. 그리고 앞쪽보다는 뒤쪽이 가래가 더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체위 배출법으로 잘 빼주기 위해서는 이게 엎드려서 이런 식의 위치를 하게 되면 아래쪽 뒤쪽이 가래가 잘 중력 방향으로 가래가 잘 빠질 수가 있는 거지요. 이렇게 체위 배출법 포스추럴 드레네이지라고 하는 거는 가래가 잘 빠질 수 있게 중력 방향으로 만들어줘서 하는 방법을 포스추럴 드레네이지라고 합니다. 이거는 폐 분절에 따라서 중력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폐 분절적인 해부학을 좀 잘 알고 있으면 포스추럴 드레네이지를 잘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치별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지요. 누워있을 때 또는 옆으로 누울 때 엎드려 누울 때 이렇게 폐 분절별로 어느 위치에 가래가 있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그런 자세를 만들어 주고 이 상태에서 두들겨 주는 거 또는 진동을 주는 거 하게 되면 훨씬 더 가래가 잘 빠져나옵니다. 자, 체위 배출법은 뭐 기본적으로 기관지 안쪽에 분비물이 많은 사람들, 가래를 잘 빼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 분비물을 스푸툼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객담이라고도 하고요. 자, 그리고 오랫동안 누워있으면 아무래도 거동이 활발한 사람들보다는 이게 가래가 더 많이 쌓입니다. 그런 분들한테 필요한 거고, 또 이제 기침을 많이 못해서 가래가 쌓여있는 사람들 또는 폐렴이 있거나 COPD가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가래가 많은 거지요. 그리고 전체적인 이제 피트니스가 좀 떨어지시는 분들, 노인들 특히, 그리고 그 벤틸레이터에서 인공호흡기를 착용하고 있으면 가래를 빼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또 이런 경우에는 제 자세를 바꿔서 종종 제 가래를 잘 빼낼 수 있도록 유지를 많이 해주고요. 대신 뭐 출혈이 있으면 뭐 자세를 잘못 잡게 되면 출혈이 더 심해지겠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또 급성 뭐 폐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급성 질환인 경우는 안 되고 심혈관 쪽 또 최근 수술한 사람들 이런 분들한테는 체위 배출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 이제 장비를 이용해서 최근에는 장비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어서 이전처럼 물리치료사가 뭐 타진도 뭐 두들기는 것도 하고 바이브레이션도 해주기도 하지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장비를 이용해서 빼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특히 고빈도 가슴벽 진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그 하나의 조끼를 입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베스트라고 하는데 조끼를 입고 장비를 딱 끼게 되면 조끼 전체가 바이브레이션이 옵니다. 자, 우리가 휴대용으로 갖고 다니는 것들은 이런 모양에서 여기만 바이브레이션 진동이 정해지는데 조끼를 입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진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구석구석에 있는 쌓여있는 가래들을 잘 빼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진동법, 고빈도 가슴벽 진동을 통해서 가래를 떨굴 수도 있고요. 기존의 타진 환기라고 해서 이렇게 이거를 입에 물고 이렇게 숨을 쉬게 되면 스위치를 켜게 되면 여기서 진동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입을 물고 있는 장치에서 진동이 발생되면서 입을 통해서 기관지까지 그 진동이 전달이 되면서 가래가 잘 떨궈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게 바로 기존의 타진 환기 장치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또 기침 보조 장비, 코핑 머신이라고도 합니다. 코핑 머신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순간적으로 숨을 들여 보내주고 순간적으로 숨을 이렇게 빼주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랑 입에 딱 들이맞게끔 이렇게 해주고 이 상태에서 이 장치를 켜게 되면 숨이 훅 들어갑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숨이 훅 빠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숨이 들어가 보내는 거, 숨을 빨리 끄집어내는 거를 장치를 통해서 해주는 겁니다. 실제로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아까 고빈도, 조끼, 베스트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진동을 막 주고 가래를 떨군 상태에서 숨을 집어넣고 빼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기침을 유도하는 이런 장치가 바로 코핑 머신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자, 이전에는 가래를 빨리 빼내지 못하면 가래가 쌓이면 호흡에 큰 문제가 생기면서 죽을 수 있는 거라서 이전에는 급할 때는 여기 목에다가 구멍을 뚫었어요. 그래서 구멍을 통해서 가래를 다 석션기를 통해서 빼내고 막 했는데 자, 요 장비들이 개발이 되면서부터 가래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빼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호흡 장치를 다는 그런 비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가래, 기침을 잘 하기 위해서는 숨을 충분히 들이마시고 내쉬어야 되는데 상당히 허약한 분들, 질병 때문에 숨을 충분히 들이마시지 못하면 들어갈 숨이 없기 때문에 날 숨도 없는 거예요. 내보낼 숨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비는 공기를 확 집어넣어주고 또 순식간에 기침을 통해서 확 빼내주기 때문에 그만큼 가래를 빼주는데 굉장히 효과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빠르고 얕은 호흡, 숨을 쉴 때 할딱거리면서 숨 쉬는 거, 심호흡이 아닌 거죠. 그런 경우는 숨이 충분히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쉽게 말하면 목에서만 공기가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숨을 쉬느라고 이제 근육을 많이 쓰고 있는데 오히려 효율은 너무 떨어지면서 공기가 충분히 허파 구석구석까지 가기가 좀 어려운 거지요. 그래서 빠르고 얕은 호흡 이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심호흡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우리 몸에서 호흡을 빨리 하고 느리게 하고 호흡 중추에서 감지해서 그거를 조절을 해줄 텐데 호흡 중추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동맥 쪽에 있고 하나는 숨내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산소의 농도에 반응을 하는 센터가 있는 거고 어떤 센터는 이산화탄소에 반응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자, 가쁜 호흡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호흡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이산화탄소랑 산소를 교환해 주면서 이거를 배출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떨어지면서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많이 배출을 못하게 되면서 만성적으로
혈액 안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축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그 이산화탄소를 감지해주는 센서들이 작동하면서 이거를 빨리 배출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동반해서 CO2를 배출하고 O2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식의 센터가 작동이 되면서 호흡을 더 빨리 하게 유도를 합니다. 왜? 뭐 혈액 안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를 더 빨리 배출해주기 위해서. 그러면 더 빠른 호흡이 유지가 되면서 계속 악순환이 형성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적절하게 심호흡할 수 있는 거를 꼭 알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빠르고 얕은 호흡이 호흡의 효율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CO2를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배출해주는 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만성적으로 그게 유지가 되면 호흡에 대한 효율은 점점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빠르고 얕은 호흡은 가로막보다는 호흡 보조건들을 더 많이 쓰게 됩니다. 가로막만 쓰게 되면 굉장히 에너지를 소모를 덜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조건을 많이 쓰게 되면 에너지 소모가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호흡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거지요. 그리고 천천히. 그리고 중요한 거는 호흡제라서 기본은 들숨, 날숨을 1:2 비율, 1:2, 3 비율 정도로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들이마시는 것보다 내쉬는 거를 좀 더 길게 내셔야 됩니다. 마치 안쪽에 있는 숨을 다 끄집어 내쉰다는 느낌으로 해서 들이마시는 것보다 내쉬는 걸 좀 더 길게 해주는 게 호흡제알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가 되겠습니다. 가로막 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로막은 웬만하면 잘 신경마비가 안 되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끝까지 남아있는 근육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 중간에 널따랗게 퍼져 있는 막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조금 쓰면서도 효율적으로 작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막 호흡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 주는 게 중요한데요. 가로막 호흡, 심호흡입니다. 심호흡 하게 되면 배가 볼록 튀어나오면서 충분하게 호흡파가 늘어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거를 상당히 많은 분들이 가로막 호흡을 못하고 흉식호흡, 가슴호흡을 많이 합니다. 가슴호흡. 그래서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게 되면 옆에서 볼 때 가슴도 커져야 되고 배도 커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배는 이렇게 많이 안 튀어나오고 가슴으로만 숨 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이라서 복식호흡, 가로막 호흡을 좀 더 많이 알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숨 쉬는 분들은 본인들이 그렇게 숨 쉬는 거를 잘 몰라요. 좀 더 심한 경우는 가슴이 늘어나면 배가 들어가고, 배가 늘어나면 가슴이 들어가고, 이거를 역설적 호흡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호흡 효율이 매우 떨어지는 겁니다. 가슴과 배가 충분히 늘어날 수 있어야지만 충분한 숨이 들어오거든요.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가슴에 그리고 배에 한쪽 손씩 위치시키면서 호흡할 때 어느 쪽 손이 움직이는지, 어느 쪽 손이 더 많이 움직이는지를 본인이 직접 느끼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식호흡, 배가 볼록 튀어나오면서 가로막 호흡을 할 수 있는 것을 본인이 느끼게 교육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슴과 배에다가 손을 놓고 숨 쉴 때 이게 볼록 움직이는지 가슴이 움직이는지를 직접 느껴가면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오므린 입술 호흡, 이거는 특히 COPD 환자분한테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COPD는 허파 안쪽에 있는 공기가 한 번에 나오게 되면 우선 그 안쪽 구석구석에 있는 기관지들이 서로 맞닿아지면서 숨을 쉬기가 좀 어려워지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오므린 입술 호흡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휘파람 불 때처럼 입을 동그랗게 해서 숨을 천천히 내쉬는 겁니다. 그러면 한 번에 훅 내쉬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오랫동안 내쉬다 보니까 허파 쪽에는 공기가 압력이 유지되면서 이렇게 콜랩스되고 그 기관지가 붕괴되는 것을 막으면서 충분하게 소통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것도 이제 원칙은 최대한 길게 호흡을, 숨을 내쉬는 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COPD 환자분한테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허파 안쪽에 있는 기관지들이 공기 압력을 유지하면서 숨을 내쉬게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빨리 내쉴수록 그 압력이 빠르게 소진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안쪽에 있는 숨을 빠르게 밖으로 내쉬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COPD 환자분들이. 그런데 이런 경우에 오므린 입술로 호흡을 하게 되면 안쪽에 있는 공기 내압이 충분하게 유지되면서 숨을 내쉴 수가 있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숨을 충분하게 내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지요. 또 다른 방법으로 해서 양압 날숨 운동 기구를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숨을 들이마시고 가능한 한 길게 내쉬는 방법이 오므린 입술 호흡이라고 하고요. 양압 날숨 호흡은 숨 쉴 때, 내쉴 때 어떤 저항감이 좀 어렵게 내쉬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저항을 줘서 빠르게 숨을 한꺼번에 내쉬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오래 내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장비입니다. 세라피, 아카펠라 이런 식의 장비들이 있고, 또 플로터라고 하는 장비는 안쪽에 공이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파이프 모양처럼 생기고 안에 공이 있는데 숨을 훅 내쉬게 되면 이 안쪽에 있는 공이 막 떨림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서부터 입을 물고 있는 입 쪽으로 해서 같이 기도가 떨릴 수 있도록 해서 가래가 잘 떨궈질 수 있도록 고안된 장비가 플로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들에 한 번에 훅 내쉬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내쉬려고 하면 여기서 저항이 걸리면서 조금씩만 나가게 만들어 줍니다. 그 얘기는 내쉬는 것을 빨리 못하기 때문에 충분히 허파가 숨을 머금고 있으면서 숨을 내쉴 수가 있는, 그래서 기관지가, 작은 기관지들이 다 서로 맞닿지 않고 여기 안쪽에 공기가 유지되면서 공기 압력이 유지되면서 꾸준하게 내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비. 그래서 세라파이 PP 또는 아카펠라라고 하고, 플루토는 요 공이 요 안에 들어가 있고 숨을 훅 내쉬게 되면 요 안에서 공이 막 유동하면서 이 진동이 입을 통해서 안쪽에 있는 기도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서 가래를 좀 더 잘 떨굴 수 있게 고안되어져 있는 장비가 플로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들숨 저항 운동, 숨을 들이마실 때 한 번에 훅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공간을 통해서 저항 조절이 가능한 그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숨을 들이마실 때 저항 운동을 하게 되는 거지요. 이거를 유량 저항성 들숨 저항 운동 도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는 역치라고 하는 거는 어느 역치까지 쫙 올라가고 숨을 확 들이마실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숨을 들이마실 때 그냥 공기가 훅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안쪽에 그 공기 구멍을 조절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를 그 구멍을 통해서 들이마시는 저항을 결정해 주는 거고요. 어떤 경우에는 숨을 쭉 들이마실 때 공이 쭉 올라가거든요. 얼만큼 내 들이마시는 힘이 얼만큼 좋은지를 이렇게 확인하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폐 분절 호흡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허파가 여기는 10개, 여기는 3개, 3개의 엽이 있고 여기는 2개의 엽이 있습니다. 이 3개의 엽은 10개의 세그멘트 분절로 나눠지고 있고 2개의 엽은 전체 8개의 분절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 분절의 위치 하나하나가 전부 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할 때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시키는 장소가 되는데, 특정 분절에서 호흡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분절의 호흡 능력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폐 분절, 허파 분절 호흡법을 실시를 합니다. 자, 살짝 옆구리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 분절이 충분히 늘어나지가 않겠죠.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 동안에 살짝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분절이 충분히 늘어나지 않겠죠. 그리고 숨을 들이마시는 마지막 단계에서 이거를 압박하는 힘을 푹 뗍니다. 그러면 갑자기 숨이 이 부분이 늘어나면서 그쪽 분절로 공기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분절에 살짝 저항을 줘가면서 숨을 들이마신 마지막 단계에서 저항을 딱 떼게 되는 겁니다. 양쪽 옆구리를 본인이 직접 눌러가면서 할 수도 있고요. 치료사가 이렇게 눌러주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숨을 들이마시는 마지막 단계에서 갑자기 압박을 제거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압박됐던 것이 탄력적으로 복원이 되면서 그 분절로 더 많은 숨이 들어가게 되는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압박을 해주면서 하는 호흡법을 폐분절 호흡법이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세라밴드라든가 아니면 뭐 수건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거지요. 자, 체스트 모빌라이제이션. 자, 체스트 모빌리티를 좋게 만드는 건데, 체스트 모빌리티 그러면 기본적으로 위, 아래, 그리고 중간 부분이 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가슴 쪽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이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까 COPD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하는 거고 또 제한성 폐질환도 있습니다. 제한성 폐질환, restrictive pulmonary disease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숨을 들이마실 때 충분하게 허파가 늘어나지 않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세가 한쪽으로 삐딱하게 구부정하게 되어 있으면 숨을 들이마실 때 가슴이 충분히 못 늘어나겠죠. 그런 경우는 뭐 특별한 병이 있지 않아도 제한성 폐질환에 해당이 됩니다. 체스트 모빌라이제이션을 해주는 거는 숨을 들이마실 때 허파가 충분히 늘어날 수 있도록 가슴 쪽에서 이미 가동성이, 운동성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불안하게도 꾸부정하게 오래 있거나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거동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가슴 쪽의 모빌리티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사 그걸 만들어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숨을 들이마실 때 체스트 모빌리티, 가동성을 좋게 만들어서 숨을 충분하게 들이마실 수 있도록 짧은 근육은 스트레칭 해주고 심호흡 운동을 같이 해주면 훨씬 더 많은 숨을 들이마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셀프로 해서 움직일 수도 있고 치료사가 가슴을 이렇게 자꾸 유동을 시켜주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체스트 모빌리티 얼만큼 가슴이 유동을 잘하는지를 검사하는 방법은 줄자로 하면 됩니다. 몸통을 이렇게 줄자로 딱 두르고 이렇게 숨을 들이마실 때 몸통의 둘레가 얼만큼 늘어나는지를 측정하는 겁니다. 숨을 내쉴 때는 둘레가 많이 쪼그라들었을 거고 숨을 들이마시게 되면 훨씬 더 넓어지기 때문에 둘레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임상적으로는 기본 측정하는 방법이 여기 겨드랑이 쪽을 측정을 합니다. 겨드랑이 둘레를 측정하고 하나는 여기 칼돌기 있는 부분 아니면 뭐 젖꼭지 라인을 측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옆구리 라인에서 위, 중간, 아래 쪽에 둘레가 얼만큼 향상이 되는지를 이렇게 측정을 해서 가슴 쪽 모빌리티, 운동성, 가동성에 대한 거가 좋다 나쁘다를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숨을 들이마실 때 훨씬 넓어지게 둘레가 더 커지게 되면 모빌리티가 좋아지는 거지요. 자, 노인 인구가 아주 늘어나고 사회가 고령화되면서부터 호흡 질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물론 이제 심장 호흡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모든 질환들이 다 늘어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 허파 쪽도 탄력성이 많이 떨어지고 또 폐렴 같은 게 많이 생기면서 호흡 질환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대표적으로 폐렴이라든가 만성 폐성 폐질환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폐렴은 뭐 세균이라든가 바이러스, 곰팡이 등등으로 해서 감염증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고 만성 폐성 폐질환 COPD라고 아까 약자로 얘기했고요. 이것들은 뭐 유해한 입자, 미세먼지라든가 뭐 담배 그런 것 때문에 안쪽에 안 좋은 것들이 쌓이면서 가래가 많이 쌓이면서 숨쉬기 어려워지는 질환 것들을 COPD라고 하고 전체적으로 이완된 자세 또는 뭐 기도 청결, 가래를 빼주는 걸 얘기합니다. 스피톤 매주는 거 얘기하고 호흡 훈련 또는 체스트 모빌리티에 대한 거를 해주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신체 활동,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호흡을 하고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 배출하고 그런 식의 과정을 좋게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 호흡 문제가 생기면 덩달아서
여러 가지 그 근력에 대한 문제도 생길 수 있는 거고 또 ROM에 대한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한꺼번에 치료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